시인 동주. 안소영 장편소설. 낭독 구자형, 조경아, 김현수, 최윤정, 최안석, 정훈석.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가을 학기에 동주와 병욱은 하숙을 옮겼다. 누상동 하숙집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무거워 새로운 하숙을 새삼 따지며 고르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부가연동의 하숙촌으로 갔다. 큰 하숙이다 보니 가족 같은 분위기는 기대할 수 없었고 들고 나는 하숙생이 많아 늘 정신없고 복잡했다. 이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동주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뒤숭숭하고 복잡했다. 방학 때 고향집에 내려가 보니 할아버지는 그새 더 늙으셨고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았다. 배급에 공출에 북간도에서도 일본의 간섭이 더 심해졌고 명동촌의 토지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많이 줄어들었다. 아버지의 사업은 여전히 신통치 않았다. 동생들은 날로 자라고 쓰임새는 커져만 가는데 식구들이 모두 할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으니 참으로 송구한 일이었다. 졸업을 앞둔 동주에게 집안에서는 기대가 컸다. 아버지는 전문학교 문과의 졸업장이 그다지 신통치 않으리라 여겼지만 쉰이 가까워지고 보니 아들을 곁에 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는 더욱 손자 동주에게 기대했다. 북간도에서 조선까지 나가 최고 학부를 졸업했으니 이제 한 자리쯤 차지하고 장가들어 일가도 꾸릴 수 있으리라 여겼다. 하지만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동주와 몽규를 앞에 두고 희망 섞인 당부를 하실 때 몽규는 그럴 요량으로 공부한 것은 아니라고 딱 잘라 말씀드렸다. 어른 앞이어서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동주는 가슴이 답답했다. 몽규라고 다른 요량이 있는 것은 아닐 터였다. 설사 동주나 몽규가 마음을 다잡는다 해도 할아버지의 바람대로 되기는 어려운 현실이었다. 어른들이 기대하는 관공서의 한 자리는 식민의 역사가 오래되어 가다 보니 일본인 2세들이나 어지간한 친일 인사의 자녀들이 차지했다. 그저 그런 자리도 그들의 뒷배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다. 예전에 아버지가 동주의 문과 진학을 반대하며 기자 노릇밖에 할 게 없으리라 하셨다. 이제는 신문도 없어졌으니 그조차도 불가능했다. 잘해봐야 시골 중학의 선생 노릇이었다. 대식구를 거느리기에 턱없는 박봉도 문제거니와 무엇보다 일본말로 가르치고 황국 식민으로 학생들을 키워내야 하는 그 교육을 차마 할 수 없었다. 차라리 몸쓰는 막일이 마음 편하겠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 경성 유학까지 보내주신 어른들을 생각하면 그도 못할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졸업하고 아무런 계획 없이 어영부영 지내다 보면 징용에 끌려가기 십상이었다. 이래저래 막막한 날들이었고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만 갔다. 깊은 밤 고향집 방 안에 홀로 누워 꿈인 듯 생시인 듯 동주는 내내 뒤척였다. 또 다른 고향.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저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1941년 9월. 방학이 끝나 경성에 올라와서도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밤이 계속됐다. 함께 지낸 이래 병욱은 동주가 그처럼 괴로워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동주였지만 너무나 답답했던지 가끔씩 외마디 비통한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그 가운데서도 동주는 틈틈이 습작했다. 앞날에 대해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으니 한 가지라도 스스로 만들어 보려 제 나름대로 계획도 세웠다. 그가 쓴 작품을 정리해 졸업기념 시집을 만드는 것이었다. 몰두하는 일이 생기니 졸업을 앞둔 심란함도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았다. 동주는 이제까지 쓴 원고 노트를 꺼내 찬찬히 훑어보았다. 졸업 시집에 넣을 시들을 가려 뽑느라 고심하고 새로 쓰기도 했다. 때로 병욱의 의견을 물어가며 마침내 18편을 선정했다. 모두 연전에 입학한 뒤 쓴 시였고 대부분 한때 펜을 놓은 뒤 다시 쓴 작품이었다. 1941년 11월 5일 동주는 시집 발간을 염두에 두고 쓴 시이자 마지막의 시를 작품 별 해는 밤을 마무리했다. 별 해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을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란시스 참, 라이나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리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기회다. 1941년 11월 5일. 동주는 시집의 초고를 정리한 다음 가장 먼저 병욱에게 보여주었다. 작품마다 쓴 날짜를 일일이 밝혀두었는데 그 무렵 동주의 생활을 잘 알고 있는 병욱은 뭉클했다. 그처럼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꾸준히 시를 써온 동주 형이 놀라웠고 새삼 우러르는 마음도 들었다. 문 위에도 실린 자화상부터 시작해 소년과 눈 오는 지도로, 그리고 또 다른 고향과 길, 그리고 마지막 별에는 밤까지 시집 전체가 장중하고도 아름다운 교향악 같았다. 각 악장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도 중간중간 적절한 변주가 있어 한 편 한 편이 새롭고 또 전체적으로는 조화로웠다. 읽는 이의 감상 흐름까지 고려해 시집의 목차를 정했는데 마지막에 놓인 별에는 밤은 그 자체로도 또 하나의 교향시였다. 별에는 밤을 노래하면서도 첫 새벽의 맑은 아름다움을 담은 빼어난 시였다. 동주는 18편의 시를 400자 세로 원고용지에 펜으로 깨끗이 옮겨 썼다. 날카롭거나 모나지 않은 획에 적당한 힘이 실려 있으면서 글자 획을 이어가는 흐름이 부드러워 벗들이 감탄하는 글씨였다. 다 옮겨 쓴 다음 원고지 가운데를 접어 양면으로 만들고 옛 책처럼 철근으로 맸다. 시집이라면 머릿말이나 후기가 있어야겠기에 한동안 고심했으나 시로서 보이면 그뿐 구구한 이야기를 길게 하기가 싫었다. 그래서 서문을 대신한 짧은 글을 썼다. 쓰고 보니 그도 한편의 시 같았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년 11월 20일. 처음에는 졸업시집의 제목을 병원으로 하려 했다. 지난 겨울 팔복을 쓰던 무렵에 쓴 다른 시의 제목이기도 했다.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 쓴 시였다. 그러나 시집의 앞에 놓일 서시를 쓰고 보니 고심할 것 없이 제목이 자연스레 나왔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오래도록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주는 세 부를 만들어 하나는 자신이 갖고 한 부는 병욱에게, 나머지 한 부는 지도교수인 이양아 선생께 드렸다. 정병욱 형 앞에 윤동주 정이라 써놓은 동주의 자필 시고를 병욱은 고이 간직했다. 며칠 뒤 이양아 교수가 찾기에 문과 학장실로 가배웠다. 안경 너머로 동주를 보는 작은 눈이 따스하면서도 착잡했다. 스승을 바라보는 동주도 마찬가지였다. 이마에서 물음표처럼 살짝 휘어진 고수머리는 이양아 교수의 상징이었다. 모범생처럼 고지식하고 재미라고는 없는 인상에 그나마의 파격이었던 것이다. 이양아 교수는 꽤 오랫동안 자신의 머리 모양과 나비 넥타이를 맨 옷차림을 고수했다. 그러나 총력연맹이 발족한 뒤로는 어쩔 수 없이 신체제의 교원다운 모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짧은 머리에 국민복으로 바꿔 입은 이양아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
차마 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 숙인 학생이 많았다. 이양아 교수가 말했다. 원고는 잘 봤네. 작품이 많이 좋아졌더군. 스승의 칭찬에 동주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데 정말 시집을 낼 작정인가? 예, 출판이라기엔 거창하고 77부를 만들어 주위 사람들과 돌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던 선생이 다시 말했다. 윤군, 아무래도 시집을 내는 건 보류하는 게 좋겠네. 얼마가 됐건 출판물은 반드시 검열받게 돼 있네. 더구나 우리말로 된 것이니. 십자가나 슬픈 족소, 또 다른 고향은 참 좋게 봤네만 검열하는 쪽에서는 불온한 시라고 할 것이네. 자네 신변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원고를 잘 간직해두고 때를 더 기다리게. 보관할 때도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고. 과묵한 스승답지 않게 이야기가 길었다. 그만큼 제자를 염려하는 간곡한 마음이었다. 학장실을 나오며 스승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내민 손을 잡는데 목젖이 뜨뜻해져 왔다. 시인으로서의 등단이나 정식 출판까지 바란 것은 아니었다. 졸업을 앞두고 기념시집을 만들어 가까운 벗들과 돌려보는 것이면 족한데 그조차도 어렵게 되니 마음이 헛헛했다. 동주는 하숙방에서 며칠을 뒤척였다. 간도 쓸개도 내주어야 한다더니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그래야 하나 봤다. 토끼와 용궁 거북의 옛 설화가 생각나는가 하면 인간을 위해 불을 훔쳤다가 간을 쪼아먹히는 벌을 받아야 했던 신화 속의 프로메테우스도 떠올랐다. 시집을 묻고 남은 원고용지 한 장을 뜯어 동주는 또 써내려갔다. 외롭고 착잡한 마음과 그럼에도 시작의 길을 꿋꿋이 가겠노라는 의미가 담긴 시였다. 동주의 시쓰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작고 소박한 시집이나마 묶어낼 수 없더라도 벗들과 시를 돌려볼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 해도 읽어줄 스승이나 벗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다 해도 강. 바닷가 마른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던 여윈 독수리야, 와서 뜯어 먹어라. 시름 없이. 너는 살지고 나는 여위어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1941년 11월 29일.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1941년 12월 8일 새벽, 하와이 시간으로는 일요일인 7일 아침, 일본군은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 미군 함대와 비행기들을 격파했다. 말레이 반도의 영국군도 공격했다. 전쟁은 이제 중국 대륙만이 아니라 태평양 일대까지, 상대도 영국과 미국 등 서양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2달 전, 전쟁론자인 육군 대신
도조 히에키 내각을 맡을 때부터 예견되던 일이다. 일본은 물론 식민지 조선과 대만, 만주국의 대일본 제국 국민들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의 아시아인들까지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늪에 빠져들어갔다. 용정에서 아버지가 편지를 보낸 것은 태평양 전쟁이 벌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집안 소식은 보통 여동생 혜원이 도맡아 알려왔는데 웬일로 아버지가 직접 보내셨다. 아버지는 편지에서 일본 유학을 강하게 권했다. 동주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나 집안 형편으로 무리였기에 접어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유학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필요한 절차와 서류들을 졸업 전에 얼른 알아보라 하셨다. 아버지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며 병력 동원을 위한 징병이 대대적으로 실시되리라 예감했다. 한창인 자식을 둔 아버지의 절박한 직감이었다. 이 전쟁은 일본 젊은이건 조선 젊은이건 중국 젊은이건 가리지 않을 것이다. 마구잡이로 달려드는 전쟁광들에게 손 놓고 아들의 목숨을 빼앗길 수 없었다. 이미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학생들의 징집이 연기되고 있다 했다. 전문학교를 졸업한 동주가 학생 신분을 지니려면 유학의 길밖에 없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라도 아들을 지켜야겠다고 아버지는 결심한 것이다. 몽규에게도 전에 같이 준비하라고 이르셨다. 1941년 12월 27일 학제 단축으로 앞당겨진 졸업식 날이었다. 올해 처음 맞는 한겨울의 졸업식은 스산했다. 졸업생도 재학생도 친구나 가족들도 시린발을 동동 굴리며 온몸을 떨었다. 안 그래도 교문 밖을 나선 뒤의 일이 막막한데 그야말로 바람 부는 허허벌판으로 내쫓기는 심정이었다. 학사모에 가운 입은 졸업생들은 식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만 서성였다. 연전을 세우고 갖고 온 언더우드 교장 일가는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서양인이라 해서 감금되어 있는데 윤치호 교장과 일본인 내빈들이 버젓이 자리한 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생각 같아서는 교장 윤치호, 아니 이토 지코명이의 졸업장도 거부하고 싶었다. 1938년 봄에 연희 전문 문과에 입학한 동기는 모두 46명이었다. 그런데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졸업장을 받은 이는 불과 16명이었다. 그러나 식장에 다 나오지도 않았다. 입학하던 그해 언더우드 동상 앞에서 지도교수 이양화 선생과 함께 찍은 사진을 벗들은 아직 지니고 있을까? 고향에 내려간 허웅은 아픈 몸이 좀 나아졌는지, 유영은 형편이 좋아져 다음 학기에는 복학할 수 있는지, 이순복은 인천 고향집에서 여전히 영어 원서를 뒤적이는지, 2학년을 마치고 유학 간 백인주는 일본에서 어찌 지내는지. 졸업식 내내 병욱은 울적했다. 졸업사진을 찍는다, 기념앨범을 만든다 하면서 학교와 4학년 졸업반들이 술렁이던 때부터 그랬다. 안 그래도 삭막해져만 가는 학교인데 동주 형마저 없으면 어찌 지내나. 졸업기념 선물로 건넨 책에 축 졸업이라고 쓰긴 했어도 마음은 착잡했다. 병욱은 책 속에 시조도 한 편 적어 아쉬움을 전했다. 언니가 떠난다니 마음을 랑 두고 가오. 바람 곧 신이 쓰니 언제 다시 못 보랴만. 이 기쁨 저 시름에 언니 없어 어이할꼬. 저 언니 마음에사 동백꽃 피면 지고, 동백꽃 피온 고장 내 고향이 아닌가. 몸이야 떠나신들 꽃이야 잊을소냐. 1941년 12월 병욱 드림. 졸업식을 마치고 동주와 몽규는 용정으로 돌아갔다.
집에서는 그간 제쳐놓았던 창씨 수속도 해놓았다. 대랍자촌의 촌장이면서도 일본 말이라고는 쓰지 않던 강직한 송창희 선생도 아들 몽규의 앞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용정의 윤씨 집안과 송씨 집안이 미뤄두었던 창씨를 결심한 것은 동주와 몽규의 일본 유학 때문이었다. 그동안 관공서 출입은 이리저리 애돌아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수모는 견디라 달래곤 했다. 그러나 동주와 몽규가 일본으로 가려면 더 버틸 수 없었다.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일본 시모노세키로 건너가려면 도항 증명서가 필요했다.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아야 했는데 창씨하지 않은 조선 이름으로는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이 증명서를 조선과 일본을 오가는 관부 연락선이 출입하는 부산항 수상경찰서에 제출하고 그곳에서 또 도항 허가증을 받아야 비로소 일본으로 가는 배에 오를 수 있었다. 동준에는 본관이 타평인 윤씨들이 주로 택한 평소, 즉 히라누마로 성을 바꾸었다. 윤씨 조상이 늪에서 나왔다는 전설을 따랐는데 그렇게라도 근본을 잃지 않으려 한 것이다. 몽규네는 송촌으로 바꾸었다. 이제 동주와 몽규의 새로운 이름은 히라누마 도주, 소무라 무게이가 됐다. 용정에서 한 달쯤 지낸 다음 동주와 몽규는 일단 경성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일본 대학을 좀 더 알아보아야 하고 입학시험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조선의 전문학교는 일본 고등학교보다 낮게 취급되어 진학시험이 까다롭다고 했다. 아들을 먼 곳에 보내야 하는 어머니는 걱정이 많았다. 국경을 넘어야 하는 것은 같아도 조선의 경성에 가는 것과 현해탄 건너 일본에 가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다. 어머니가 가본 적 없기로는 조선 땅 경성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곳은 말이 통하는 동포들이 살고 입에 익은 음식에 옷차림도 낯설지 않은 곳이다. 산천도 북간도보다 더 순할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가려 하는 순사의 나라 일본은 어떤 곳일까? 아들은 어떤 집, 어떤 방에서 무엇을 입고 먹으며 어떤 사람들과 살아가게 될까? 어머니는 짐을 챙기는 내내 동주의 옷가지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허둥댔다. 신영 고모도 친정에 자주 건너와 기대 반 불안 반의 심정을 털어놓곤 했다. 1942년 1월 24일 떠날 날짜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일본으로 건너가 계속 공부하겠다는 중대한 결심을 했지만 과연 잘한 일인지 동주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조선이나 북간도나 동포들의 삶은 여전히 비참하고 또래 청년들의 앞날에는 불운한 구름이 가득했다. 이러한 때 혼자서만 새로운 계획을 세워도 되는지 미안하면서 부끄러웠다. 가족 전체의 이름과 바꾸고 자신 때문에 더욱 공공해질 집안 형편과도 바꾸어야 하는 일이기에 부담감도 컸다. 당장 경성에 도착하면 학교에 들러 창씨 개명계부터 제출해야 한다. 연희 전문 학족부와 성적표에서 윤동주라는 이름은 두 줄로 지워지고 히라누마 도주라는 이름이 그 위에 새로 쓰이리라. 동주는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쳤다. 졸업이다, 귀향이다, 유학이다 해서 마음이 어지러워 시를 떠올려 본 지도 오래됐다. 울적한 심정으로 먼저 써내려간 것은 참회로 세 글자였다. 참회로.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시 도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1942년 1월 24일. 정식으로 원고 노트에 옮겨놓기도 부끄러운 고백이라 노트를 뜯어낸 낱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글씨 획도 시원스레 뻗지 않고 자꾸만 움츠러들었다. 아래 여백에 동주는 끼적였다. 낙석, 실한, 중국어로 모르겠다는 뜻인 부지도란 글자도 썼다. 영어 포엠을 거듭 쓰고 또 그 위에 빗금을 그어 지워버렸다. 문학, 생활, 생존, 힘이란 글자도 끼적였다. 도항증명이란 말은 쓰면서도 서글펐다. 안간힘을 다해 비의 금물이란 말도 써보았다. 그러다 펜을 놓고 그만 엎드려버렸다. 동주의 머리 바깥으로 비중 나온 종이 위에는 어지러운 나선과 빗금이 가득했다. 이제 만 24년 1개월의 삶을 참여하는 청년의 가슴. 그 두근거리는 심장을 지니는 여리고도 고운 실핏줄 같았다.